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고혜림입니다. 휴일을 보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오늘장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함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장진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밤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니까요.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긴장감이 낮아질 걸로 기대하면서 투자 심리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51% 오른 42,519.64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8% 상승한 5,970.37에 나스닥 지수는 0.81% 강보합권 보여주며 19,098.96의 장을 마치며 가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통화할 예정입니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조만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빅 백악관 대변인은 조만간 정상 간 대화를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에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기술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월가는 지금 판돈이 큰 포커 게임 그 이상을 보고 있다며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할 예정이라는 점은 미중 관계에 낙관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구인 규모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도 여전히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구인 건수는 직전월보다 19만 1000건 늘어난 739.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관세 우려에 소비 지출이 둔화하고 기업이 채용을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스라이트 에셋 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오전 나온 예상보다 높은 구인 건수는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일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인상된 관세율은 미 동부 시간으로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유분에만 해당되며 그 외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기타 적용 가능한 관세율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편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현행 관세율 2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9일부터는 미영 경제번영 협정 협상 결과에 따라 쿼터 도입 또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결정한 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내 약 1,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한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취소를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5월 알래스카 지역의 국립 석유 보호구역 내 1,300만 에이커에 대해 새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부지 임대 등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를 취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 내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연방 관보에 게재해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에너지 업계는 환영하고 환경보호단체 등은 반대할 걸로 예상됩니다. 버검 장관은 작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지원이라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장 중요한 때 국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2.79% 오르며 시총 1위 기업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각각 3.27%, 4.15% 뛰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연간 실적 전망 상향에 힘입어 15.85% 치솟았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와 20년간 전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이날 시장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전화 통화가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 숨통을 터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이날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블레인 커티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 종목으로 꼽고 매수 추천과 함께 $185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커티스는 특히 엔비디아가 블랙엘 AI 반도체 플랫폼을 토대로 올해 총 마진율을 70에서 80%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매주 최소 40시간을 테슬라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부진한 판매 실적과 주가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머스크의 전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기관 투자자 그룹은 로빈 댄홀름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슬라가 처한 위기는 CEO 부재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하도록 요구하거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투자자 그룹은 뉴욕시 감사관, 미국 교사연맹, 덴마크 아카데미 커펜션 등 12개 기관으로 총 79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이는 전체 유통 주식 약 30억 주의 0.25%에 해당합니다. 테슬라는 과거 행동주의 주주와 갈등을 빚은 적은 있으나 기관 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머스크를 압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는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가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메타 원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7년 6월부터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콘스텔레이션의 클린턴 청정에너지 센터에서 약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콘스텔레이션은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입니다. 메타의 글로벌 에너지 총괄 우르비 파레크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클린턴 발전소는 미국의 에너지 리더십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가운데 원활하게 흘러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까지 지난밤에 나타났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투자자분들의 기대를 더욱더 크게 만든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오늘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휴머노이드의 로봇 연구센터 연구진들이 로봇으로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꿈을 품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로봇 관련 수많은 최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왔는데요. 기업을 이끄는 이정호 대표는 기술을 중시하는 경영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심을 바라본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을 확보하며 로봇을 개발했고 영역을 넓혔다라고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옵티머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가 있습니다. 이들의 휴보는 사람처럼 걸으며 움직이는 기술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휴보의 기술력과 연구진들의 열정이 하나로 뭉쳐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3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89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이름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신사업, 특히나 로봇 분야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27%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로봇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으며 함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인 2024년 12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무려 35%까지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됐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협동 로봇과 AI 기반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B 시리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로봇들은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동 로봇으로 이미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으로 보이는 RBQ 시리즈는 현대 로템과 공동 연구로 개발된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봇은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으로 시제품을 방위사업청을 통해 육군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육군 최초의 4발 달린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바로 휴보 시리즈입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한 이 휴보는 2015년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고 MIT와 구글 같은 글로벌 연구소에서 연구용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흥미로운 로봇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FX2라는 인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탑승자가 팔을 움직이면 로봇도 따라 움직여서 마치 사람이 움직이고 걷고 있는 듯한 멋진 장면을 연출했었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눈에 띄는데요. 미디어 서비스 로봇 J는 바닥에 영상을 프로젝션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면서 전시장, 공항, 호텔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내 주변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았던 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197억 원, 직원 수는 107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함께 의료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정호 대표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휴보로 시작해서 협동 로봇으로 건너오며 우리는 살아남았다. 누군가는 로봇이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봇 시장은 당분간 공학 기술이 모두 모이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하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나 재미있는 산업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유행보다는 기본을 중시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로봇을 개발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은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 시총이 5조 원을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습니다. 3개월 전 제시했던 1.5%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걸로 분석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 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과 소비자 심리 위축 등도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관세 확대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연말 이후 회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2.2%로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의 회복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내수 부진을 고려해 통화 정책 완화를 제한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 빈곤 완화와 출산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반경이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생존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불허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는 걸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지난달 트럼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4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8% 넘게 급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수출액이 57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101억 달러, 대중 수출이 104억 달러로 각각 8.1%, 8.4%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4월 6.8% 감소한 데 이어 5월 8.1% 줄어들며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32% 급감한 영향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의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사상 최대인 138억 달러로 21% 증가해 전체 수출이 급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 9대 수출 시장 가운데 유럽연합과 옛 소련연합을 제외한 7개 지역 수출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매긴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여파로 전 세계 교역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관세를 부과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8.4% 급감한 건 중국의 경기 부진이 반영된 결과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녀 2명을 둔 한국 4인 가구의 실질세 부담이 역대 최저 수준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독신 근로자와 비교해 실질세 부담률이 연간 11%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혜택을 늘려준 걸로 분석됩니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실질세 부담률은 지난해 13.5%로 1년 전과 비교해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4인 가구 세부담은 독신 가구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독신 가구의 세부담은 24.7%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4인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부담률 격차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이 같은 세율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4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줄어든 민간 소비의 절반가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3년에서 2024년 민간 소비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로 10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며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0.8%포인트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 소득 여건 변화가 0.6%포인트, 평균 소비 성향 하락이 0.2%포인트 소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장기 소득 여건 변화는 고용률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 연령층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 투입과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0.2%포인트, 인구 구성 변화는 0.4%포인트 민간 소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둔화를 막는 방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 쪽으로의 수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를 2배 정도 올리게 되면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촉포를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66% 상승하면서 2,7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유지를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이 무려 800개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한껏 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원활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1.34% 상승하면서 750선에 안착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포지션 나타냈는데요. 양 주체 모두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주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과 섹터들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지주, 증권주라든지 은행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줬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특허청이 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자가 이제는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증시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가 강한 상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4일 오전 유가 증권시장에서 주요 증권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시총 1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증권사의 강세는 증시 부양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증권, 지주, 은행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정주를 둘러싼 주가 환경이 우호적일 것이라며 최근 주가가 급등했어도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상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가져온 긍정적인 시장 변화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증권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미래에셋증권 15,900원으로 출발해 현재 13.33% 오른 17,6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지만 굉장히 강세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은행업 전체적으로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증권업도 8% 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강세 보인 테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봇주입니다. 이번에는 좀 미국 쪽과의 연결성이 있는 내용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현대차 그룹 이 휴머노이드 국제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로봇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기업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요.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에 처음 나선 것으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해서요, 균형 유지형 로봇에 대한 안전 표준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ISO의 로봇공학 담당위원회가요, 초안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로봇의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틀란스는 올 연말에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공장에 처음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상용화를 위한 사전 검증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도 전해졌고요. 이 가급적 상년 내에 이 일반 판매를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원익홀딩스 15%대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T로보틱스는 10%대, 나우로보틱스는 상장을 했었죠. 5%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2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투심을 자극한 걸로 풀이됩니다. SK 하이닉스의 전거래일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 2일장에는 외국인이 51만 5,39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1만 4,728주, 기관은 17만 7,220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177만 5,752주에 달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시대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고 AI 분야에는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SK 하이닉스 현재 21만 2,500원으로 장 출발해 4.82% 상승한 21만 7,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떠오르는 섹터와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쏠리는 섹터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언급해주신 금융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외에도 또 다른 쪽이 여러 가지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이 탄소 중립 실현 또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강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됐고 있고요. 특히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또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같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 최신 GPU에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국내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섹터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준 게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역시도 차기 정부에서 이 관련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2차 전지 산업 벨트를 조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차세대 2차 전지 R&D 지역 확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 가지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라운 혜태홀딩스 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오리온홀딩스, 한화, SK스퀘어 같은 여러 가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CJ 주가가 비상장 자회사들의 성장 기대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CJ 핵심 비상장 자회사인 올리브영과 푸드블의 실적 흐름이 견조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뚜레쥬르는 미국 시장에서 점포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이 1분기 식품 부문 실적이 주춤했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라이신 업황 회복으로 바이오 부문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전망합니다. 박산중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과 푸드빌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소비 심리 회복, 제일제당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걸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CJ 13만 7천 원으로 장 출발해 12.52% 오른 15만 1,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CJ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과 섹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급하게 물건 주문할 때 어디에 이용하시나요? 요즘 주변에서 이 플랫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는데요. 어딘지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쿠팡입니다. 네, 오늘의 인물 로그는 한국전자상거래 시장의 판을 뒤흔든 인물,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범석 대표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학교를 졸업 후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본사에 2년간 근무를 하다 2009년 잡지사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를 매각한 뒤 MBA에 진학하게 됐으며 이후 소셜 커머스의 사업성을 확인한 그는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전자상거래 회사, 바로 쿠팡을 창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내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쇼핑할 수는 없을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징적인 서비스 로켓 배송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서비스는 주문 다음 날 상품이 집 앞에 도착하는 엄청난 혁신이었죠. 로켓 배송이 시작된 계기는 한 쿠팡의 고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구매자는 쿠팡에서 주문한 물건이 출국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다음 날 쿠팡 직원이 직접 공항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을 받은 고객은 인터넷에 이 사실을 게재했고 이 소식을 접한 김 대표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배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김범석 대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만족을 택했고 물류센터를 전국에 세우며 배송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등 한국 유통업계에 전에 없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쿠팡은 매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건 계획된 적자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꾸준히 로켓 배송과 IT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김 대표는 쿠팡은 IT 회사입니다. 또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절반이 개발자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물류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쿠팡은 2016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뒤 매년 40에서 60%의 성장을 이뤄냈고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한국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가 약 70조 원에 이르고 매출도 연 13조 원을 훌쩍 넘는 거대 기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죠. 그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이 휠. 작은 추진력이 한 바퀴를 돌고 그 힘이 더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김범석 대표는 이 전략을 통해 고객 만족, 물류 인프라, 반복 구매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 전략은 아마존의 베조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도전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쿠팡 대만은 진출 2년 만에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김 대표의 현지화 전략과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발휘한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대표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만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과 2023년 그는 미국에서 열린 썬밸리 컨퍼런스에 2년 연속 초청받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이 초청은 김 대표가 이제 단순한 국내 창업자가 아닌 글로벌 경영자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했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쿠팡은 현재 배송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인 쿠팡이츠,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까지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이용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바짝 추격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일본 음식 배달 시장에서도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장악한 국내 OTT 시장에서는 스포츠 중계, 자체 제작 예능, HBO 드라마 등 독점적인 콘텐츠를 앞세워 넷플릭스와의 격차도 추격 중이죠. 김범석 대표는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바로 쿠팡의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나갈 생활 속 혁신이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인물로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쿠팡의 설립자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5월 초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추가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리포트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한때 주춤했던 엔터주였죠. 대신증권에 더욱 커져가는 기대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MD 전략 변화, 신인 아티스트들의 성장세를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91,000원에서 11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4,453원에 목표 주가 수익 비율 24.5배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콘텐츠 라인업의 강화와 수익 모델 다각화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는 이미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완전체 컴백과 함께 대규모 월드 투어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으로도 최대 모객 수는 약 180만 명을 상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2025년 1분기 앙코르 공연 발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누적 모객 수는 기존 추정치였던 25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번 투어 일정 중에 실물 음반 발매가 예정되어 있으며 음반 판매량만 200만 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공연 매출을 넘어 음반 MD 등 2차 수익 모델까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MD 전략 변화입니다. 기존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MD 운영 전략이 올해부터 명확하게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시별 팝업 스토어 운영 확대, 굿즈 품목의 다변화, 코어팬뿐만 아니라 라이트 팬층을 타겟팅한 상품 기획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블랙핑크의 활동과 맞물려 팝업 스토어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획 MD 중심의 제품군이 판매율과 마진율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중국 팝업 스토어가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베이비몬스터의 2차 공연 관련 MD 품목도 매진되며 실적 견인을 도왔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부수적인 수익원이었던 MD 부문이 이제는 실적 개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인 아티스트 성장 모멘텀입니다. 먼저 베이비몬스터는 데뷔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글로벌 팬덤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니 앨범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 투어 일정도 발표될 예정인데 이런 행보는 기존 블랙핑크 의존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YG 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신인 보이그룹, 2027년에는 신인 걸그룹의 데뷔를 계획 중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IP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인 특정 아티스트 의존도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2분기는 음반 발매 공백기로 인해 다소 실적 둔화가 예상되긴 합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1,017억 원, 영업이익은 46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충분히 상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익률이 하락한 이유는 1분기 미인식 비용 약 13억 원이 이연 반영된 데 따른 일시적 효과이며 사업 전반의 안정성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등 주요 IP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며 실적이 빠르게 반등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걸로 기대합니다.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최상의 IP의 복귀, MD 상품 전략의 혁신, 신인 성장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세 가지 주요 성장축을 기반으로 하반기 강력한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20% 상향 조정,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엔터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들어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꼽았던 여러 가지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 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이번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엔터주 그 안에서도 여러 기업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리포트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오늘 장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드디어 이 새 정부가 첫 걸음을 떼게 됐는데요.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듯 우리 증시 역시나 강한 상승세 보이며 기분 좋은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아직까지 기대감의 상승에 미친 만큼 이 새 정부의 또 정책이 또 올바르게 작용하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좀 탄탄한 상승세가 또 모멘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기분 좋은 새 출발, 하지만 기대감에 머무르지 않길이라고 요약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목을 잘 지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자빈 아나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선이 마무리됐죠.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좀 유지할 듯 싶은데 언제까지 이 훈풍이 불어갈까 물음표를 띄우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는 물음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 공헌한 만큼 우리 주식시장 앞으로 부양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분위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